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 씨입니다. 최하 씨는 뭐 하트 시그널의 하 씨인가요? 하트 시그널 출연하시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 요즘 솔로 지옥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의 리얼리티 시발점이 프로그램이 있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발점이 이 하트 시그널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코로나로 힘드신데 이런 것들만 좀 챙겨보시면서 이런 거라도 좀 힘을 한수 쌤이 내시기를 밖을 안 나가고 이걸 네. 본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김석연 변호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석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으로 갑자기 난데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네, 저희 지난번에 변호사님들 출연해주셨던 그 에피소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응이 좋았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마리쌤이 전해드렸을 네.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사실 최근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 안이 되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방사성 폐기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진행자님께서 나연님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방패장이기 때문에 거의 통가 하산 폭발과 맞먹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인지는 김석연 변호사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원전에서 네. 그 사용하는 이제 연료가 이제 핵분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핵분열하는 연료가 이제 우라늄 235라고 하는 게 핵분열을 하게 되는데 우라늄 235가 핵 연료 중에 비중이 한 4.5%로 농축된 거를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 1% 정도는 그 사용을 해도 그냥 235 형태로 남아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한 3.5%는 쪼개지는 거예요. 이 핵이.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막 수천 개 이상이 되는 핵종들이 형성이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은 단기간에 예를 들면 막 초 단위로 반감기 있는 거는 뭐 한 1분 이내에 거의 다른 그 핵종으로 이제 그 방사성 붕괴라는 걸 통해서 네.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남게 되는 중요한 게 다들 많이 아시는 뭐 세슘이나 이제 또 스트론튬 또 뭐 요오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양도 많고 우리가 이제 그 좀 많이 아는 그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고요. 네. 그 핵종 중에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그 중성자가 나오면서 이 중성자가 그 이제 4.5%를 제외하고는 우라늄 238이거든요. 네. 연료에. 우라늄 238에 이 중성자가 이렇게 포획이 되는 거예요. 그 고속으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은 이것이 주로는 이제 플루토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플루토늄 말고도 이제 뭐 아메리슘이나 이런 그 초우라늄 원소들이 이제 중성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네. 이 원소들도 인공적으로 형성이 됐고 얘도 이제 그 붕괴를 해서 방사성 붕괴를 이제 하는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플루토늄,
그리고 요오드는 이제 기체니까 주로 날아가고 네. 그 이제 세심이나 스트론튬이 들어있고 요것이 이제 주로 독성을 장기간 네. 발생하는 그런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건데 이 방사성 물질에 해당하는 게 핵 폐기물로 되려면 네. 네. 조건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 후 해결료가 그 자체로 핵 폐기물로 되는 게 아니고 원자력진흥위원회라고 네.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국무총리 직속의 그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여기에서 얘를 폐기물이다라고 결정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지금 기준이 따로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 결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는 고준위 그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고 네네. 그냥 그 폐기물의 어떤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으로는 폐기물이 아닌 사용 해결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네. 아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는 곧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려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국내에 지금 50만 다발이 넘는 사용 후 해결료가 있지만 그중에 단 한 개도 공식적으로 폐기 결정을 한 적은 없어서 국내에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건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있는데 없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있는데 그렇죠.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고준위 방사성. 이 네. 다발이라는 단위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다발은 그러니까 이제 핵 연료를 이렇게 원자로에 장착해서 네. 그 핵분열을 시킬 때 네. 연료봉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연료봉이 한 4m 정도 길이 되는데 요 손톱만한 크기의 그 핵연료가 있어요. 네. 세라믹 형태로 구워서 만든. 네. 그게 한 수백 개가 그 여기 4m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핵 연료봉을 또 네. 수백 개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네. 그게 바로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그 이제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핵분열하기 전에는 이거를 사용 후 해결료 집합체라고 부르고 네. 네. 이제 핵분열한 후에는 사용 후 해결료 다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50만 다발이 있다고요? 네, 그 중에 사실 그 한 2만 다발 정도가 경수로 원전에서 나오는 거고 네. 네. 중수로라는 원전이 국내 월성 1, 2, 3, 4호기인데 중수로 원전에서 나온 게 나머지 한 47만 다발 정도. 그래서 왜냐하면 중수로 사용 해결료는 네네. 다발이 좀 작아요. 크기가 한 길이가 50cm 정도 되고 네. 조금 전에 김석연 변사님이 설명하신 4m짜리 해결료 다발은 경수로라고 해서 일반 물을 냉각제로 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는 네네. 크기가 큰 대신에 다발 수가 한 2만 다발 이상 중수로에 비해서 적고 중수로는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50cm짜리지만 한 6, 7만 다발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사용 해결료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중수로는 그 0.7%의 그 우라늄 235 비중이 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수로는 4.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중의 차이 때문에 그 연료가 동일한 오히려,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7배 가까운 연료가 네네. 소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는 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근데 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현재 건설이 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고요. 네. 핀란드는 건설 중에 있고 유일하게 최종 처분장이라고 해서 짓고 있고 네. 스웨덴은 지어진 건 아니고 건설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나머지 나라들 심지어 미국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에조차도 네네. 뭐 블루리본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심지어 사막에 건설하는 곳조차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 처분장의 부지를 미국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누구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최종 처분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그것도 독일에서 탈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걸 왜 계속 사용후 해결료를 갈 데도 없는 것을 계속 배출시키면서 원전을 가동해야 되느냐. 네. 이게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이 지금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원전에서 네. 크게는 이제 4개 있잖아요. 그 울진, 경주, 또 부산, 또 영광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원전 단지가 있죠. 그 안에 주로는 대부분 원전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라고 그 물속에 이제 보관을 밀집 저장을 사실 하고 있고 경주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월성 1, 2, 3, 4호기 경우에는 맥스터라는 건식 저장 시설을 지상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체르노빌 원전 안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폭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 후 해결료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폭격을 해서 환경 방사선이 원래는 0.3에서 0.6 나노 시버트 시간당인데 어쨌든 뭐 이 말은 어렵지만 평소에 0.3 내지 0.6의 수치인데 이 폭격 이후에 65로 올라갔다.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나 원전이 또다시 굉장히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거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다시 오늘 아침에 바로 보여준 소식이라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상 김영희 리포트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현황도 굉장히 한계에 다다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확한 현황은 좀 어떤가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현재 경주에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사성 폐기물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눠지는데 이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정책을 이 방사성 폐기물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함한 처분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모두가 다 반대해서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부안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걸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저준위 방패장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하고는 엄청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자체들이 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유치를 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꼭 해결이 됐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대전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실험이 있어서 제가 검증하는 목적으로 갔다 왔는데 원자력 연구원 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전인데 그 고리원전 다음으로 국내에 제일 많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대전 원자력 민간 검증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시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흔히들 보면 이제 노란색 깡통 보이시죠? 이제 방사능 표시되어 있는 그 안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커다란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에 오픈되어 있는 창고에 굉장히 허술하게 창고에 그냥 깡통을 쌓아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통조림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통조림처럼 쌓아뒀는데 문제는 이제 뭐 화재라든가 또는 이제 사실 대전 그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유성구가 지진이 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전상에 허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거를 이제 경주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경주에서는 대전 걸 왜 가져오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계속 이제 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보관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전히 이제 경주 방패장이 있으나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수로의 경우에 아까 그 사용 해결료가 다량 배출된다 그랬잖아요. 경수로에 비해. 지금 그 수조가 꽉 차가고 있다. 그 수조가 얘기예요. 97% 이상이 찼다. 그래서 그걸 빼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1차 그 고준위 그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때 그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맥스터라고 해서 그 캐나다가 이제 그 설계한 이제 저장 시설이에요. 네네. 그거를 2차 네. 시설을 갖다 짓는 거를 주요 목표로 해서 1차 고준위 기본 계획 때 계획을 세웠던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맥스터 그 설치 허가한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아직 건립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네. 있는 상황인가요? 네. 어디에 짓고 있나요? 월성원전 부지에. 부지 안에 짓고 있습니다. 지상에 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장 수조에 사용 해결료가 빽빽히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고열이고 고방사선이고 네. 또 조금 전에 우리 나연님이 말씀하신 그 맥스터라고 하는 시설은 지상에 그냥 허술하게 시멘트 건물 안에 있는데 테러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서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네,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 후 해결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언론에서 이 사용 후 해결료 그리고 사용 후 핵폐기물 이 두 개의 용어를 좀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각 용어의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가 맞고요. 네. 사용 후 폐기물이라는 말 속에는 사용 후 폐기물에는 꼭 해결료 말고도 다른 폐기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폐기물이 되려면 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해야 되죠. 어느 원전에서 나온 어느 연소도 뭐 얼마에 뭐 언제 나온 배출된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폐기한다라는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 후 폐기물이라는 단어는 국내에서는 좀 법과는 맞지 않는 단어이고 이 사용 후 해결료는 띄어쓰기도 안 합니다. 사용과 후를 띄지 않고 그냥 사용 후 해결료를 하나의 단어처럼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쓰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용 해결료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폐기 결정을 하게 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거고,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사용 해결료 해결료. 다발에 해당하는 어. 그 실질을 사용 해결료라고 부르는 거고, 음. 요런 이제 두 가지를 사실상 혼용하는 측면이 있고,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는 이거 말고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를 해서 네. 주로는 플루토늄을 분리를 해내고 네. 나머지를 유리 고화체로 만들거든요. 그것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하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핵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 재처리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연구 정도만 미국이 허용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고준위 그 방사성 폐기물 중에 유리 고화체라는 거는 네.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 후 해결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실질적으로는 아. 네, 그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쏙 됐습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했었던 에너지 원인 셈인 거잖아요. 그만큼 그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는 네. 방사선량이 굉장히 높아서 네. 원자로에서 방금 꺼낸 사용 후 해결료는 그 1m 앞에 사용 후 해결료가 있을 때 네. 그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0만 시버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량을 내뿜고 네. 10년간 냉각을 하더라도 한 달 안에 100% 사망하는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는 방사선량을 뿜기 때문에 이게 그 근처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사선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정도도 있지만 요즘 심지어 이제 항암 치료도 방사선을 쏘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내뿜는 게 사용 후 해결료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비교를 하자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가장 위험했던 리스크가 뭐였냐면은 후쿠시마 사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일본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그 당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사호기에 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가 거기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4층인가 이렇게 높은 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다 만약에 빠져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깨져가지고 저장소에 물이 빠져나가면 화재가 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총리가 간나오토 총리라고
이분을 제가 한국에 모셔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강연을. 근데 이분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화재가 났다면 수도 도쿄를 이전해야 되고 네. 인구 5천만 명 정도가 대피를 해야 되고 약 250만 킬로미터 이내의 인구는 피난 지역이 될 정도의 큰 위험이었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다행히 화재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5천만 명이 대피해야 될 정도의 위험이고 네. 한국에서도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 강정민 박사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미국의 마이클 셰프너라는 프린스턴 대학 그 연구원하고 같이 했는데 만약에 고리 3호기에 있는 사용 해결료 저장소에서 네. 그러니까 3호기 하나예요. 3호기 하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 해결료가 거기 818톤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 당시의 시뮬레이션인데 818톤의 사용료 해결료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네.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한 절반이 넘는 5만 4천 제곱킬로미터가 피난 지역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오염이 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하는 네. 인구 절반 가까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 거는 원전 사고도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을 뿌릴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문제죠. 양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계속 원자로에서 이렇게 연소를 할 때에는 네. 거기 들어가는 양이 제한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분의 1씩 1년 반마다 이렇게 이제 갈아 끼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원자로 안에 있는 거는 그 것만 네.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보통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근데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에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는 상태니까 문제이고 이 수조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열이 이게 나기 때문에 네. 그 열을 초기에 한 10년 정도는 이걸 물로 다 식혀주지 않으면 네. 얘가 녹아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조에 넣는 거예요. 이게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네. 그 정도로 열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단수면 핵종들이 많이 작용해서 열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녹으면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도 그게 이제 4호기가 네. 물이 원래는 빠져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았는데 네. 운이 그게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우연히 뭐가 기울어져 가지고 빗물 고여있던 거 비슷한 게 일로 수조로 흘러 들어와서 그 바람에 이게 냉각이 유지가 됐지. 그게 만약 그리 없었으면 더 큰 여기서 사고로, 이제 네. 그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지금 고리 3호기 화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대략 보면은 이제 그 한 10년 정도는 그래서 물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네. 그 후에는 이제 꺼내서 건식 저장실로 옮겨서 그 용기에 담아서 건식 저장하는 식으로 냉각을 이제 공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성분은 최소한 300년 이상은 가야 되고 네. 네. 또 플루토늄 같은 물질은 한 10만 년 정도는 보관해야 되니까 300년도 아득한데 10만 년은 진짜. 이제 사용 해결료가 그런 문제가 있죠. 점차 독성과 근데 열이 원래는 이제 반감기가 줄어들지만 2만 4천 년이니까 이제 네. 더 24만 년까지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사용 해결료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원전에서. 근데 이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배출된 그 전 세계를 오염시킨 방사성 물질 중에 세슘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세슘 137이라고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방출된 양이 200만 큐리라고 해요. 200만 큐리인데 큐리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큐리 부인의 이름을 딴 단위이고요. 아. 예, 베크렐이라는 것도 원래 앙리 베크렐이라는 아, 프랑스의 그렇구나. 물리학자 이름이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그대로 이제 단위로 쓰는 건데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1킬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만 엄청 많은 아시고 숫자네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네. 방사성 핵종 하나가 한번 붕괴를 한 네. 것이 1베크렐. 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1초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만 큐리라는 단위를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세슘 137이 200만 큐리가 나왔는데 국내 원전 한 기에서 100만 킬로와트급 한 기에서 만들어지는 사용 해결료가 20톤인데 네. 1년 동안
거기에 포함된 세슘이 200만 큐리예요. 아, 맘먹네요. 사고, 네, 체르노빌 사고가 맘먹는 수준인 거네요. 네. 물론 원전마다 이제 뭐 출력이나 이런 게 차이는 있는데 100만 킬로와트라고 그냥 보통 생각하시면 보통 원전 한 기에서 매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출된 만큼의 세슘이 포함된 사용 해결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후쿠시마 예시를 들었을 때는 잘 감은 안 왔어요. 근데 고리 3호기 한 대만 이제 사고가 나도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오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확 와닿았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의 주제인 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네.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장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201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2차가 있었고, 이제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대강 그 계획의 내용의 요지는 그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사용 해결료를 그 끄집어내서 바로 처분장으로 가도 문제는 없어요. 네. 연구 처분장이 있으면.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지하 500m 지하에 이제 화강암을 그 파가지고 뚫어서 거기에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그 용기에 담은 거를 글로 운반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최종 처분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계획은 일단 다들 어느 나라든 이제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는데, 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이제 그런데 그 바로 처분장으로 지금 처분장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저장이라고 해서 그 처분장을 마련하기까지 그 중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뭐 60년 이상 이렇게 중간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짜고 있죠.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거는 원래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인가요? 그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대부분 그냥 수조에다가 네.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기존 원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중간 저장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그냥 수조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겠다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시설이 포화된 데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중간 저장 시설 부지를 네. 마련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보관을 하다가 최종 처분을 한다, 이건데, 문제는 이 중간 저장 시설 부지가 지금까지 선정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올킬루워터라고 있는데요. 로비시하고 거기에 그 부지 내 원전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오스카샴 원전 부지 내 중간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라그 지역에 그 중간 저장 시설이 있고, 일본도 무스라는 곳이 있는데 무스 또는 무츠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중간 저장 시설이 있고, 미국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70개 원전에서는 원전 부지 내에 그냥 저장 시설을 두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 중간 저장 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21년 12월 27일 날 의결된 고준위 2차 계획에서는 지금 중간 저장 시설을 국내에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13년 안에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중간 저장 시설을 받아들일 지역이, 지자체가 국내 어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동해 앞바다에 무인도라 할지라도 무인도가 속한 지자체가 있고 그 인근에 바로 뭐 섬이라든가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우리 동네에 들어온단 말이야? 다들 난리가 나죠. 방패장의 위험성은 너무 잘 알고, 설명도 필요 없이 잘 알고, 86년도부터 우리나라에 9번의 그 방패장 건설 시도가 있었어요. 뭐 부안이라든가 안면도라든가 구럽도라든가, 그때마다 정말 주민들이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반대하지만 방패장은 더 위험하다는 거를
긴 설명 없이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86년도부터 현재까지도 그 부지를 선정 못한 방패장을 지금 13년 안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고준위 2차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13년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7년 동안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한 때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원전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거기로 옮길 때까지 현재 원전 부지마다 사용 후 해결료를 공식적으로 저장 시설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아,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때까지 이제 그렇죠. 둘 곳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각 부지마다. 네. 그러니까 중간 저장 시설을 어디에 짓겠다. 만약에 대전에 짓겠다. 아니면 뭐 춘천에 짓겠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꺼내니까 원전 부지마다 지금 그 크게 4개 또는 5개 원전 단지가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사실상 방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표를 연말에 했는데 아. 이 의미를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조차도 이 뉴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하는 주민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관리 계획은 뭐냐면 이거 뭐 그 중간 저장 시설 지어서 운영할 때까지만 보관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중간 저장 시설을 어느 부지에 선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영구히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가는 지역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굉장히 국민을 속이는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중간 저장 시설을 지을 때까지만 보관한다라고 속여서 원전 부지 안에 저장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서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의혹을 약간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게 있겠죠. 지금 1차 고준위 계획 때 네. 네. 중간 저장시설 부지하고 고준위 연구 처분장을 한 곳에다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아. 중간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중간 저장 하다가 옮겨야 밑에 이제 되니까. 파가지고 네. 그 처분장 만들고 음. 또 그거를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도 거기다 같은 부지에 만들고 네.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중간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한다는 건 곧 고준위 방패장을 그쵸. 으로 선정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네네. 근데 1차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간 저장시설 부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2차 때는 그 얘기가 빠졌어요. 아, 안 그러니까 구해지니까. 지금은 그냥 중간 저장 시설만 부지만 네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중간 저장 시설 부지가 꾸준히 방패장으로 될 확률이 가능성이 사실상 있죠. 높죠. 왜냐하면 1차 때는 아예 그거를 얘기를 그렇게 했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사람들을 약간 좀 현혹시키는 네. 모양새로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해놓으면서 중간 저장시설 부지가 곧 선정될 것처럼 하면서 그냥 원전 부지에서 부지에다가. 적당히 관리해라 이렇게 지금 계획안이 약간 엉터리로 이상하게 나온 지금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네. 여기다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겠습니다. 또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짓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완전 님비 현상. 그러면 주민들이 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지자체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될 텐데 네. 그게 없이 이번 고준위 2차 계획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 부지 안에 저장 시설을 두겠다라고 진짜 그렇게 못을 발표를 박아버린 하네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현대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에 완전히 역행하고 위반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거고 네, 문제가 네. 많은 거죠. 네. 이게 사실 중간 저장 시설이라는 게 정부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최소 20년이 걸리는 거고, 근데 또 기약이 정말 없는 거고, 이게 또 영구히 보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2차 계획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떤가요? 지금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봐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진흥위원회가 폐기 결정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서 산업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에 사용 후 대해서는 해결료에 대해서는 권리가 산업부 없다고. 장관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만 세울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원전 부지에 있는 사용 해결료는 산업부 장관 관할이 아니고 거기는 원안위가 규제를 하고 원자력 관리는 안전위원회 한수원이 하고 네. 한수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요. 산업부가. 네. 그리고 이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음. 왜냐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부지에다가 이렇게 관리하라는 시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한이 없는데 막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권한 없이 어떤 처분이나 계획을 세우면 그 자체로 이게- 위법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어차피 권한이-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의미가 없다는 이게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안 하니까 네. 정부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헷갈리는 개념이 한두 개 있었는데 예. 변호사님들이랑 한 40분 얘기하면서도 새롭게 알게 된 그러니까 제대로 좀 정보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업료를 이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좀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지금 원래 그 경주 지역에 아까 중저진 방패장을 유치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특별법에서 그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 해결력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을 해서 경주 주민들이 법에 딱 유치를 들어가 한 있어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중조준위 방패장을 누가 유치하고 싶겠어요. 네. 예?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런 게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미 경주에는 월성 원전이 있는데 이 중저준위 방패장을 경주가 유치하면 여기 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다 내간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든 것이 사실상 방패물 유치 지역 특별법이에요. 거기 18조에 이 경주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둘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못을 박아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다 가지고 나갔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그쵸. 마피아들이? 그러면 마피아가 아니죠. 왜냐면 중간 조작시설 건설하면 근데 그게 2016년까지 자기들은 네. 그때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2000년대 중반이니까 2006년 7년 이런 이때니까요. 그래놓고 이번에 더욱이 아예 월성원전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합법화하는 그렇죠. 그런 그니까. 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정부나 지자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를 소송으로 다퉈서 무효화시키라는 게 그런 수단이 행정소송이고 네. 네. 저희 그린피스와 같이 했던 신고리 오르고기 소송도 그래서 한 거고 이번에 고준위 계획도 그런 점에서 불법성이 있어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경주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저장 시설의 부지를 네. 지금 선정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네요. 그렇게 그게 되는 폐기 거네요. 결정이 없지만 사용 후 해결료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네. 중간 저장 네. 시설인가요? 라고 했던 게 사실 맞는 예, 물을만 기능은- 했어요. 네. 기능은 중간 저장 시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거를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그쵸. 이름으로 네. 원전 부지에다가 적당히 지어가지고 해라.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영구 처분하기 전까지 네. 사용 해결료를 관리한 시설이니까 중간 저장 시설하고 기능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편법적으로 중간 저장 시설 부지를 원전 부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멋대로. 저는 주민들 편법이 의견- 아니고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없이 했죠. 심지어.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뭐 굉장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민들 의견 듣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그러니까 재작년 이때 사용 후 해결료 뭐 재검토위원회 이런 걸 했어요. 네.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 때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토론회 오면은 대학생들한테 상품권을 줬어요. 예? 그게 무슨 상품권 받으러 토론회예요? 간 사람들. 예, 알바의 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엉터리 공론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시민사회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네. 그 당시 했던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거를 한 게 재검토위원회인데 이 재검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공론화위원회보다 훨씬 규모가 적었어요. 네. 부처도 그때는 범부처 해서 6개 부처가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부가 주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산업부는 알다시피 원전 진흥부처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재검토위원회가 굉장히 불법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뭐 고발이나 소송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말로는 전국 원전 부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로 경주 지역에 그것도 원전 부지 5km 반경 주민들의 의견만 그것도 주민들은 이게 공론화가 조작됐다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형식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나연님이 질문하신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없지 않았나요? 그게 정답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부분은 우리 석연치 않은 변호사님. 지자체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부지 실질적으로는 중간 저장시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의 부지를 결정을 하는데 잘못된 게 이제 뭐냐면 원래 중간 저장시설 부지 그 요건을 보면 네. 인구 밀집 지역은 이 아닐 거를 요건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네. 사용 해결료 그 시설은 원전보다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범위가 위험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 시설에 설정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보다 네. 사실은 더 넓어야 그렇죠. 되겠죠. 더 넓어야 그쵸.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그죠? 예, 도쿄에서 뭐 네. 도쿄도 전체가 뭐 피난하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네네.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그냥 인구 밀집 지역에는 원래 그래서 중간 저장 시설을 짓지 말라는 그 기준이 이제 마련돼 있는데 사실은 중간 저장 시설 기능을 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만들겠다는 그쵸. 거. 그냥 임의로 음. 넣으라고 지금 결정을 슬쩍,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이나 지자체 의견도 듣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전을 그냥 돌리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냥 이 위험은 다 감수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제도들도 지금 다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음.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그 주민 의견들도 다 배제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네. 이 시설 이렇게 이런 임시 저장 시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예, 아예. 충분히. 예. 최근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여의도까지 오셔가지고 제 2차 계획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원전 부지 안에 저장 시설을 네. 짓는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를 핵폐기장 하는 거다. 음. 다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네. 뭐 다른 곳에 지으라든지 아니면 뭐 전국 원전 동맹 이런 데서는 각 강력 그 지자체별로 하나씩 만들어라. 우리 거 꺼내 가지고 뭐 네. 그런 식의 우리가 떠안을 수 없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소송에 네. 그 원전 부근이나 원전 소재 지자체도 이거는 항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 저희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달라고 일부 원전 지역에 지금 제가 전화로 막 전화 걸어서 불쌍하게 설득하는 중입니다. 이 위험성을 알리면서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요. 불쌍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던 지자체가 있다면 네. 또 변호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정도 되면 이걸 알고 계시고요. 네. 소송을 개인적으로는 하시고 싶어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게 정부 시책에 우리가 반대하는 걸로 찍히면 어쩌냐 이런 시각도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좀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서 가능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 운동도 하고 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또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저희 소송을 같이 이제 힘있게 운동으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이걸 알리기에 시간도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지피지기 우리 팟캐스트가 너무 감사하고 그린피스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전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좀 듣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지자체랑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이건 정말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렇죠. 국가가 거의 막 한 반쯤 절단날 그런 아니 그 전국에 그 4개 또는 5개 원전 단지에 다 방패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는 어떤 절차나 그런 어떤 개선점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고준위 계획을 12월 27일 날 원자력 진흥위원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네. 이 행정 계획으로서 이미 이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취소시키는 무효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도 안 들었고 네. 지자체하고도 의견 수렴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위법 사유가 있으니 이건 무효이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도 취소돼야 된다라는 소송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무효화시키고 소송을 통해서 정부가 정말 민주적으로 공론화를 다시 하고 의견 수렴해서 네, 제대로 예, 진행된다. 큰 틀에서 이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이렇게 짓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2차 고준위 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중에 중간 저장 시설 운영할 때까지 네. 원전 부지별로 임시 저장 시설에서 그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해서 네. 한수원이 관리하도록 네. 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취소시키는 거예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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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을 하는 지금 거죠. 이제 해서 네. 소송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네. 어떤 공익과 공익 또 공익과 사익 뭐 사이에 그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형량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라고 부지를 산업부가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 사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 형량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시설은 그 명칭이 뭐든지 간에 네. 인구가 적고 사고가 나도 피해가 적을 수 있는 네. 그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 그런 지역이 곳을 많아요. 찾아서 네. 그나마 그런 곳을 찾아서 지어야지 되는 시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구가 밀집한 데다가 그냥 떡하니 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원전 된다는 사고만 거죠. 나도 지금 대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원전 사고보다 더 방사능 피해가 더 클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 시설은. 그리고 아까 나연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게 중간 저장 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실질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뭐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20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 20년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이제 제시한 게 또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안전성을 이게 만약에 중간 저장 시설이라면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정도의 안전성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화재나 폭발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춰야 되고 항공기 충돌 이런 걸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는 굉장히 중간 저장 시설이라면 갖춰야 되는 엄격한 요건들이 있는데 네. 이게 중간 저장 시설이 아니라 중간 저장 시설이 운영될 때까지의 시설이라고 운영하는 못을 임시 박으면서 시설이니까. 그러면서 중간 저장 시설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아무것도 제대로 여기는 갖추지 얘기를 않는 안 하고 거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좀 이런 느낌이 근데 들어요. 벌써 재밌는 게 1차 고준위 때 난 재미없는데 뭐가 재밌어요? 12년 후에 네. 네.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네. 그 5년 후에 지금 또 13년 후에 부지를 선정한대요. 그러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다시 지금 와서 또 네. 13년이잖아요. 네. 또 늘릴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런 식의 것이 반복이 되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계속 20년이 그냥- 아니라 네. 이게 30년, 40년 막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1차 고준위와 2차 고준위 벌써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지나가고 그냥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임시 저장 시설이랑 중간 저장 시설이 뭔가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네, 아버지가 맞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거 딱 맞습니다.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네. 부르지 말라고 네. 그러는 네. 거예요. 딱 맞는 말. 굉장히 오늘의 명언이야. 오늘의 제목을 아버지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고준위 그렇죠. 폐기 시설 아. 처분장. 훌륭하십니다, 아주. 그럼 사용 후 핵 연료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좀 더 관리를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일단 원칙은 인류가 이제 처분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정답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옆에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가장 높은 정도의 그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에서 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이 원자로는 1.2m 두께의 콘크리트인 경락 건물 안에 그나마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는 그런 두꺼운 벽 안에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굉장히 허술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 그 한스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계는 그거를 이제 토론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건 아킬레스건 정도가 아니고 뭐 급소도 아니고 완전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모른 척하면서 전기만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토론을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 전체가 나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원전 안에 쌓아두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을 계속 떠안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원자력진흥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무슨 독재 시절에 하듯이 여기다 원전 지어 옛날에는 그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네.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에너지 문제 전환에 가는 사이에서 산업용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다 포함해서 네.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뭐 지금 부지 문제에서는 지금 원전 부지는 다 부적합하다고 네, 그게 네. 거의 명백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지 선정 과정을 사고가 나면 거의 나라가 결단나는 그런 네. 그 그쵸.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최대한의 그런 그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이거를 어디서 관리하게 하는 게 좋겠느냐 네. 이런 거를 답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저기를 해야지 네. 이거를 그냥 속이면서 네. 그냥 원전 그 부지에서 거기가 사고 나면은 어쩔 수 없지. 나라가 결단 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다가 무대책으로 정부가 이렇게 강행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원전을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게 명백해요. 네. 네. 갈 데도 없고 이미 배출된 많은데. 사용 해결료도 우리가 이렇게 쩔쩔매는데 더 이상 하루빨리 가동을 멈춰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것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탈핵에 대한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나와 있는 사용 해결료를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순서로 가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또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이런 모든 거를 다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문제는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랑 같이 의논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뭔가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나중에 그렇죠.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죠. 이런 마음인지. 폭탄 돌리기예요. 네. 네. 미래 세대에게 네.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계속 미루기만 하는 사이에 아무리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예, 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원전 사고가 나서 원전이 오염이 되면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도 거기에 냉각 수조에 물이 빠져버리면 화재가 나거든요. 네. 뭐 크게 테러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매우 큰 위험이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고준희 폐기 소송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네. 사실 변호사님들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원전 관련 제도적 위반 사항에 대해 꾸준하게 법적 대응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변호사님들의 이런 활약으로 저희가 원전으로부터 좀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 2022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 그린피스와 지금 같이 준비 중인데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사실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보도된 거 이상으로 심각하게 누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수원이 그 조사를 방해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준비 중에 있고 감사원에 월성 원전과 관련된 여러 위험 요소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할 당시에 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킨스 그리고 또 한수원이 제대로 막지를 못했느냐 관리 감독을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월성 원전을 둘러싼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하고
또 원래 아무래도 제일 큰 일은 고준위 폐기물 계획에 대해서 그쵸. 저희가 소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나머지도 뭐 항상 일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안전과 관련되는 수소 제거 설비 관련해서도 지금 뭐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시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이 변호사님들의 올해 이런 활동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김석연 변호사님과 함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변호사님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먼저 이 주제로 네. 그린피스에서 그 지피지기에서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왜냐하면 감사하죠. 네, 이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저희한테 너무 소중하고 네. 특히 이제 그린피스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단체에서 많은 방송을 들으실 텐데 많은 응원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뭐 저도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전 말고 안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녹음 참여해주신 한스쌤, 김영희, 김석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